가을이 짧아서 유감인데 네. 그죠? 오늘 참 그래서 귀한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폭력 이야기를 해왔는데 처음에 이제 한나 아렌트 폭력론, 네. 그 다음에 파농의 폭력론, 네. 오늘 세 번째 간디의 폭력, 비폭력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나 아렌트도 사실 비폭력주의자였고, 네. 그래서 이제 아렌트와 파농이 좀 대립하는, 파농이 먼저였습니다만, 근데 파농이 이제 폭력론을 주장한 것, 또 이제 사실은 비폭력적인, 파농도 폭력주의자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비폭력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근데 알제리와 같은 식민지 상황에서는 폭력이 불가피하다. 네.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해방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폭력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이제 파농이 했고, 근데 그게 50년대 후반에 이제 그런 파농의 폭력론이 이제 알제리 해방, 민족 해방 전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60년대 후반에 미국에 와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네. 흑인 민권 운동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면서 이렇게 흑인 민권 운동도 비폭력 운동, 마틴 루터 킹의 중심을 한, 반면에 이제 폭력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말콤 엑스 네. 같은, 말콤 엑스도 원칙적으로 폭력주의를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아무튼 비폭력주의만으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콤 엑스보다 더 이제 강력한 폭력론자라고 할 수 있는 블랙팬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파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미국에서 그런 흑인 민권 운동을 하는 이론적 기초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파농을 비판합니다. 네. 그러니까 파농을 직접 비판했다기보다도 미국 흑인 민권 운동, 그 흑인 민권 운동이 미친 여러 가지 영향, 특히 대학의 영향.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일종의 그런 게 쿼터제 같은 게 나오잖아요. 대학 입학 같은 데에 흑인들이나 네. 유색인종 우대하는 정책 같은 게 나오니까 한나 아렌트가 이 대학을 타락시킨다. 대학을 우리도 수준 이하로 뭐라고 합니까? 하향 평준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죠. 근데 사실은 파농도 폭력주의라고 하기 힘들고 비폭력주의를 오히려 원칙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두 사람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한나 아렌트가 폭력주의를 비판하는 데에 파농을 비판하는 그런 근거로 삼았다면, 비폭력주의를 주장하는데 또 이제 간디를 끌고 오죠. 네. 당연히 미국에서도 60년대에 말콤 엑스에 대립되는 비폭력주의자가 마틴 루터 킹이 네. 있으니까, 마틴 루터 킹이 바로 간디로부터 영감을 받고, 네. 한나 아렌트 마찬가지고, 네. 그런 어떤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간디의 비폭력주의는 굉장히 좀 문명 비판적인 요소라 할까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간디가 1908년에 쓴 이 인디안 홈룰, 그러니까 인도의 자치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간디가 남아프리카와 이제 영국 인도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게 되는 그 밑바탕이 되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간디 최초의 책이고. 네. 서른아홉- 교수님이 번역하셨는데요. 예. 몇 년도에 그거 하신 거죠? 한 몇 년 됐죠? 한 2, 3년 됐나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근데, 그전에도 번역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네. 번역이 있었는데, 제가 번역한 이유는, 좀 더,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점에 좀 보완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번역을 잘 했습니다만. 아무튼, 간디의 비폭력 운동을 이제 근거 지으는 이 책이 사실은, 어떤 잡지사의 신문사 편집인하고 이제 젊은 편집인과 간디와의 대화 형식으로 엮어지는데, 아무튼,
이 책은 사실은 비폭력이라고 하는 폭력에 반대하는 비폭력주의를 주장한 책인데 네. 그 점에서 이제 간디 생애 비폭력 운동의 근거가 된 책이기도 하고 한데 이 책 자체는 이게 좀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명 비판적인 네. 의미를 담고. 이 간디의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하는 운동론 차원의 이야기를 훨씬 더 넘어서서 네. 어떤 인류 문명에 대한 비판, 특히 서양 문명에 대한 비판.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파농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파농이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폭력론을 이야기한 것이나 간디가 역시 서양 제국주의의 근거가 된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 방식의. 근데 파농은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이게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네. 간디는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싸우면 똑같다. 네. 폭력에 대해서는 비폭력으로 해 싸워야 된다. 네. 비폭력으로 싸워서 상대방도 비폭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네. 파농도 새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궁극적인 어떤 이상적인 인간, 이상적인 사회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서 식민지 해방 운동을 함으로써 가해자도 새로운 인간이 되도록 한다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사회를 비전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간디는 비폭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주장이죠. 네. 그런데 사상의 맥락은 비슷해요. 파농이 간디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술수다. 제국주의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다. 네. 하고 하면서 비판을 하죠. 근데 간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이미 간디는 1920년대부터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알제리의 민족해방운동을 한 사람들이 간디를 몰랐을 리가 없죠. 네. 뭐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에 로맹 롤랑이 1920년대에 간디 전기를 썼기 때문에. 네. 근데 간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파농이 조금 물론 뭐 다 저술가들은 다 그렇겠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야기만 하겠죠. 간디 책, 파농 책에 예를 들어 한나 아렌트는 물론 언급이 안 되지만 한나 아렌트보다 더 빨리 알제리에서의 어떤 그 파농과 대립되는 폭력주의와 비폭력주의 주장의 알베르 까미가 있는데 네. 알베르 까미에 대해서도 파농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베르 까미와 같이 활동한 사르트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네. 심지어 대지에 주받은 자들은 사르트르가 서문도 쓰는데 네. 이게 좀 편파적인 측면이었죠. 그러니까 뭐 까미의 비폭력론 또는 뭐 간디의 비폭력론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비판을 하고 네. 자신이 주장하는 폭력론을 이야기했더라면 훨씬 더 좀 설득력이 있을 텐데 파농이 뭐 짧은 생에 26살 때 죽잖아요.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만년에 한 뭐 7, 8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파농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느끼는 파농이 그런 거를 좀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봐보는, 그러니까 자신이 결국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파농의 주장은 그건 비폭력적인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궁극적으로는. 네.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 변정법적인 차원에서 정반 합의 논리에 따라서 새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합의 차원에서는 비폭력이 필요하다. 비폭력주의가 나아갈 길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 같은 어떤 정신적 측면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예, 이제 파농이 정신의학이라는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반해서 여기는 좀 종교적인 색채가 있긴 하지만 사실 방법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맥락도 비슷하고 네. 하여튼 저는 그게 좀 제가 파농에 대해서 좀 느끼는 불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농이 뭐 사실 폭력주의자라고 오해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네. 보면 네.
폭력은 불가피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제국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면 폭력적인 어떤 수단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네. 근데 우리가 나아갈 길은 비폭력주의다. 정반 합의 논리. 그러니까 새로운 휴머니즘, 새로운 인간주의, 새로운 인간사회를 향하는 데 있어서는 비폭력주의가 옳다. 뭐 이런 이야기를 판왕의 논리에서 저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간디의 결론이나 아렌트의 결론하고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렇게 이제 맥락화할 수 있을 것이고 간디 얘기를 좀 하자면 아무튼 간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너무 혼자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요. 선생님 말씀을 좀 하시고 제가 할까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책도 교수님 번역하셨고 예. 또 간디에 관한 간디 자서전도 뭐 좀 번역하셨고 간디 책을 네네 또 예 뭐 그 사티아그라하에 관한 그것도 남아프리카 하셨고. 사티아그라도 번역은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 번역한 거고 네, 그래서 교수님 하면 약간 간디 이미지가 좀 같이 겹쳐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많이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아이고 뭐 완전 저는 사실은 예전에 자서전 봤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책을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티아그라 그것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이제 일단 그,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일생부터 약간 얘기하니까 간디 자서전 번역하셨으니까. 예. 사실 간디 자서전이 이제 몇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네. 함석헌 선생 번역이 굉장히 옛날부터 유명한데, 네. 근데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그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뭐 그 비교는 뭐 별로 불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뭐 자서전에 나타나는 또는 뭐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간디의 인생을 또 사상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시작을 네. 하자면 1869년 그러니까 포르반다라고 하는 이 인도의 이 인도가 이렇게 삼각으로 돼 있죠. 삼각으로 돼 있는데 제일 서쪽에 또 하나의 그 삼각 반도가 있습니다. 네. 그게 그 구자라트라는 주인데 네. 이 인도에서 제일 못 사는 주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막 문제가 많아요. 막 그 힌두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대립이 심한 그런 곳인데 바로 파키스탄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파키스탄이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간디가 살았을 때만 하더라도 특히 간디의 집안은 그 굉장히 다원주의라고 할 종교 다원주의라고 할까. 네. 지금도 그 포르반다르에 가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갔었습니다만은 이 이슬람교 뭐 사원 또는 뭐 모스크라고 하죠. 또는 인도 그 힌두교 사원 또 기독교 사원 뭐 교회 네. 이런 게 굉장히 그 인도에서는 기독교 교회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 동네는 그렇게 교회들이 아직까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성장 배경 부모가 또 그랬고 네. 그래서 간디도 굉장히 이 종교다원주의 이 간디 자신도 그런 문제점을 알았죠. 네. 인도가 이런 그 복잡한 그 종교가 섞여 있어서 항상 이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을 네. 그래서 평생 주장한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또 지금도 왜 종교 간의 어떤 대립 때문에 폭력적인 네.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종교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폭력하고 많이 연관어로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간디가 굉장히 주장한 그 특히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인데 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요. 포르반다라고 하는 지금 그 동네에 가보면 네.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그런 다원주의자였고 또 뭐 그렇게 학력은 높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동네에 조그마한 소왕국 영주가 다스린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영국이 전통적으로 그런 조그마한 그 소왕국 한 500개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네. 좀 이렇게 농토가 넓고 좀 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뭐라고 할까 이득이 많은 그런 지역은 직접 지배하는 어. 그런 좀 교묘한 이중 네. 지배 방식을 씁니다. 간접 지배와 직접 지배. 그렇게 해서 이 간접 지배는 이제 좀 이렇게 저거 인도 사람들 전, 이제 자치를 좀 허용하는 네네. 뭐 그런 어떤 정책을 썼는데 아무튼 거기서 태어나서 그 주변에 이제 뭐 또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 구자라트 지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우리는 뭐 중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거기는 일종 영국식으로 일종의 뭐 하이스쿨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연합 복합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굉장히 간디 정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간디 정기가 뭐 진실투쟁 이야기라고 이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거짓말 하지 않겠다.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식으로 모두 다 이렇게 뭐 우리가 보통 위인의 전기 같으면은 뭐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고 뭐 천재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간디는 스스로 뭐 구구단도 못 외웠다. 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뭐 또 나쁜 짓도 많이 했다. 네. 13살 때 결혼을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위독했어요. 뭐 좀 있다가. 근데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를 간호를 했어야 되는데 뭐 아내가 보고 싶어서 아내하고 뭐 이렇게 성행위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 뭐 물건 뭐 훔치기도 하고 또 힌두교에서 금지하는 뭐 술이나 고기 같은 것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나 공부도 못했고 불량스러웠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아무튼 18살 때 대학 그 주변에 신생대학 인도 대학이라고 하니 그때 그 당시에 뭐 수준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19세기 말이니까 대학이 이제 갓 생기고 할 때인데 근데 그 신생대학 같은 데 들어갔는데 한 학기를 못하고 집에 돌아와요. 네. 그만큼 이제 이 공부가 안 맞아요. 공부가 안 맞아. 근데 누가 친척이 와서 뭐 네. 아유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너희 집엔 돈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러면 영국에 유학을 해라. 네. 우리나라도 그런 요새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 대학에 못 들어갔어. 도피성. 도피성 유학. 간디가 일종 도피성 유학 비슷한 네. 걸 해요. 네. 근데 그 당시 영국에서 이제 변호사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은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 연수를 받기 위해서 4개의 법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입학을 해서 1년 정도 연수를 받고 뭐 이렇게 변호사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그런 법학원에서 3년을 우리나라 지금 로스쿨이 3년 과정이듯이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3년 과정의 법학원이라는 게 네. 영국에서 이제 그런 생겨나는 거죠. 그 중에 한 군데를 다닙니다. 간디가 자서전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여러 가지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도둑질 한 이야기 한 이야기 다 써놨으니까 굉장히 좀 두툼한데 고백록처럼. 근데 이 대학 자기가 영국 유학 3년 동안 영국 유학을 한 이야기는 몇 페이지 안 됩니다. 특히 공부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거의 안 써요. 뭐 거기서 네. 주로 먹는 이야기. 네. 채식주의자거든요. 네. 엄마하고 약속을 해. 넌 영국에 가면 절대로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영국 사람들 네. 고기 먹는데. 그래서 채식 식당을 찾아다닌 이야기. 뭐 채식주의자들 만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만 해요. 또 뭐 집에 13살 때 결혼한 아내가 본연이 인도에 살고 있는데 뭐 또 영국 여자하고 조금 뭐 이렇게 썸씽 뭐 있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공부는 그 이야기 안 해. 사실 간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영국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나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식사를 변호사들하고 선배 변호사라고 하면서 네. 밥 먹어주면 3년 만에 변호사가 된다 뭐 이런 네, 식의 변호사 되게 쉽게 됐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쉽게 들어가서 한 3년 만에 그냥 뚝딱. 예. 3년 만에 사실 그 당시 비슷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링컨이 변호사가 되는데 링컨이 무슨 통신록
지금 말하면 방송통신대학 통신록 이렇게 보고 변호사가 돼.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변호사 되는 게 쉬웠어요. 뭐 네. 특별하게 학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말 좀 잘하면 네. 뭐 변호사가 되고 뭐 학력은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던 뭐 그래도 뭐 기본적인 법에 대한 책들은 읽고 했죠. 네. 3년 동안 뭐 공부도 하고 채식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영국 문물을 이제 접하기도 했어요. 프랑스의 파리에 가서 에펠탑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다니다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 21살 때 귀국을 했죠. 귀국을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내성적이고 해가지고 별로 이 변호사로서의 어떤 말빨이 서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도의 그 법원에서 변호사 활동을 거의 못했죠. 그러는데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거의 뭐 실업자 비슷하게 지내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이 남아프리카를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이 남아프리카에 이 여러 뭐 그 커피 농장이라든가 이런 거 농업 생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흑인들이 원래 이제 그 일을 해줬어야 되는데 흑인들이 그 당시 그 남아프리카의 중요한 흑인들 민족은 이제 주루족이라고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 살았어요. 전쟁도 하고 이래가지고 별로 그 노동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을 대거 이제 받아들입니다. 네. 노동 인력으로.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이 많이 몇만 명이 가니까 인도 기업도 가고 뭐 이렇게 네. 되잖아요. 인도 상인들도 가고. 근데 거기서 결국 이제 영국이나 또는 남아프리카에 살던 유럽인들하고의 뭐 법적인 분쟁도 생기고 하니까 인도 사람으로 영어도 하고 영국에서 법률 공부를 한 사람이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네. 근데 마침 그게 그 소식이 이제 간디한테 온 거죠. 네. 그래서 간디가 별로 그렇게 제대로 뭐 활동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그야말로 뭐 돈도 많이 좀 준다 그러고 하니까 네. 이제 이쪽에 온 거죠. 거기 와서 남아프리카에 와가지고 그냥 22년 정도를 거기서 활동을 되게 합니다. 오래 있었다, 그죠? 네, 오래 있었죠. 네. 유명한 사건이 왜 우리가 흔히 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도착해서 한 일주일 만에 뭐 기차를 탔는데 네. 1등 칸에 탔는데 뭐 쫓겨난 쫓겨나고. 이야기. 흑인이 영화에 나오죠, 그게. 그렇죠. 네. 영화에 간디 영화 첫 장면에 나오는 네. 이야기. 사실 간디 생애의 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 네. 어떤 그 흑인이 아니라 인도인 그 인권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네. 근데 간디는 22년 동안 남아프리카에서 그 인도인 무슨 민족운동 같은 걸 한 사람이 아니고 인도인 인권운동을 한 변호사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권 변호사 같은 활동을 했죠. 네. 초기에는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별로 이 사람 변호사로서 활동한 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아요. 그 회사를 위해서 조금 뭐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 간디는 이 법정투쟁이라고 하는 걸 그다지 우리는 보통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은 왜 뭐 변호인 영화 같은 거 옛날 노무현 대통령 네네. 또는 뭐 요새 우리나라도 인권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재판을 통한 인권 성리 뭐 인권 투쟁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네. 근데 간디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간디는 투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간디는 소송을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합의해. 그냥 네. 뭐 서로 피해자 가해자 뭐 네. 이게 주로 민사소송 이런 경우에 그래서 변호사 활동을 좋아하지 않았고 네. 뭐 초기에 한 몇 년 하다가 곧 이제 그냥 인권운동가로 네. 변호사로서 인권운동가가 아니고 그야말로 인권운동가로 네. 그렇게 이제 그만두고. 예, 그렇게 네.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그만둔 건 아닌데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법정 투쟁이라고 하는 건 간디에게 별로 그렇게 그 나중에 이제 다 그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변호사 뭐 법률. 네네네 하지 말라고 네. 자기 직업에서 그냥 회의를 하게 되죠. 네. 아무튼 그러는 가운데 이 남아프리카의 이제 이 남아프리카에서의 어떤 그 영국인들 사이에서 영국인들 밑에서 이 살아가는 인도인들의 어떤 인권 보장, 인권을 네. 좀 더 높이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국에 한번 가요. 네. 그래서 영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1908년인가 그렇죠.
39살 때 이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디안 홈 룰, 네. 힌두 스와라지라는 책인데, 뭐 인도의 자치. 근데 자치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지방 자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네. 얘기가 다른데, 이때 홈 룰이라고 하는 건 물론 그 자치입니다만 독립하고 거의 뭐 같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1908년 단계 간디가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자치냐 독립이냐 하는 것은 그다지 그 분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자치라고 하는 것도 뭐 그 간디는 그 독립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디가 이제 편집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대화가 형식이니까 독자가 나오는데, 또 잡지의 독자죠. 이 독자는 폭력 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일종의 판원 같은 입장이죠. 네. 간디, 영국이 저렇게 폭력적이니까 우리도 폭력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간디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력에 폭력을 대항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비폭력, 그러니까 네. 뭐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주라, 그렇죠. 네. 뭐 그런 정신이에요. 철저한 비폭력, 네. 비폭력을 대응해라, 폭력에 대해서.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간디의 비폭력 운동을 지지한, 제일 처음 이 간디의 비폭력 운동을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이 선전하고 알리고 간디의 어떤 그 비폭력주의를 높이 평가한 사람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간디의 최초의 전기를 기독교 목사가 썼고, 그랬구나. 아. 또 남아프리카에서 간디가 제일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해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디가 반대를 하죠. 반대라고 하다는 거니까. 간디 생각은 이래요. 신은 하나다. 네. 근데 민족이나 나라나 시대에 따라서 종교의 모습이 다를 뿐이다. 당신들은 기독교, 나는 힌두교. 내가 부모로 내가 태어난 데서. 네. 근데 똑같다. 네. 교리도 똑같다. 비폭력이다. 네. 근데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있나? 개정할 필요가 있나? 이게 이제 간디의 종교다원주의의 기본 맥락이기 때문에, 이게 네. 신이 하나다. 하나님은 하나다. 근데 간디의 하나님은 또 어떤 그 기독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이라기보다도 또 진리의 개념, 진실의 개념, 참의 개념, 이것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어떤 인간의 최고의 어떤 양심, 최고의 어떤 선, 네. 참, 이 간디,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여튼 간에 종교의 차원에서도 비폭력이라고 하는 게 모든 종교의 원리다. 네. 간디 주장은. 네. 그런데, 이 1908년에 이제 인도의 자치란 책을 쓰면서, 힌두 스워라지란 책을 쓰면서, 제국주의, 영국의 지배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으로 맞선다면, 우리도 폭력일 수밖에 없고, 우리도 인간이 타락할 네. 수밖에 없다. 네. 비폭력으로 맞서서 상대방도 비폭력주의자로 만들어야 된다. 네. 바꾸게 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서양 문명,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폭력이라고 하는 서양의 어떤 종교, 간디 기독교를 대단히 존중하지만, 서양 문명, 네. 이게 특히 과학 문명 또는 뭐 법률가라든가 뭐 의사라든가 뭐 교사라든가 이런 어떤 이 과학 문명, 근대 기술 문명, 서양의 어떤 그런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것을 폭력적이라고.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폭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하는 거, 무장투쟁이냐 뭐 이런 비무장이냐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게 아니고 간디의 경우에 비폭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서양의 기술 문명조차도 폭력적 문명의 하나로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디가 말하는 비폭력 운동은 그런 서양의 과학, 기술 또는 이런 그 문명, 뭐 간디가 특히 직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일 비판한 게 자신이 포함된 자신의 법률가, 네. 변호사, 법률가, 서양의 법률, 음. 서양의 재판 제도, 그 다음에 의학, 의사, 네. 의료 제도, 그 다음에 학교, 네. 직업적으로는 교사죠. 네. 나중에 이제 간디가 운동을 하면서 항상 이 직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관료, 뭐 네. 군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서양식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간디의 이 인디안 홈룰은 사실은 근대 문명, 서양 문명에 대한 비판의 책이고, 네. 간디의 비폭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전체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문명 비판적인 것인데,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한나 아렌트나 이 마르틴 루터 킹의 비폭력주의하고 간디의 비폭력주의가 그 사람들의 비폭력주의에 영향을 주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행태적인 의미, 수단적인 의미의 비폭력, 비무장을 네. 의미하지, 간디가 말하는 반문명주의까지는 아니에요. 네. 한나 아렌트는 반문명주의자가 아니었죠. 오히려 뭐 그리스 문명이나 이런 그 서양 문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네. 뭐 계몽주의에서 조금 반대를 하지만 마틴 루터 킹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간디가 훨씬 더 좀 이 근본적인 네. 이런 측면에서의 반문명, 반문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비폭력을 네. 주장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건 제가 보건데 지금 특히 이 팬데믹 시대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저 생각엔 예를 들어 학교를 안 가잖아요. 네. 요새 학생들이 네. 대학도 선생님 뭐 비대면 강의를 하고 학교를 안 가는, 이 간디가 이제 그 남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이제 넣고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다 안 보냅니다. 간디는 제일 이 근대적인 서양 문명의 폐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법원, 재판 제도와 함께 학교 제도, 그리고 의료 제도, 이걸 이제 주장한 사람이죠. 이 간디의 그런 학교나 의료나 이런 또 재판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현대적인 어떤 차원에서 가장 간디의 사상을 잇고 있는 사람이 이반 일리치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반 일리치가 뭐 학교는 학교 없는 사회, 뭐 병원이 병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우리가 의료 제도는 또 뭐 공공의료 제도라는 측면에서 팬데믹이 또 요구하는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또 고민할 문제가 있지만, 학교를 안 가는 것 또는 직장을 안 가는 것, 네. 재택근무하는 것, 네.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화, 학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공장이라면 공장에 물론 뭐 이 생산을 하기 위한 기술자는 좀 예외적인 측면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근대 문명의 그런 제도화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팬데믹 2년 동안 저는 우리가 좀 학교 안 가도 괜찮구나, 뭐 괜찮구나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간디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보건대는. 네. 그래서 간디 스타일로 간다기보다도 간디가 이야기한 그런 반문명, 네. 반문명으로서의 비폭력,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비폭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그건 바로 반서양, 반근대,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예수의 기독교, 원시 기독교라 할까, 원초적인 기독교라 할까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되새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우리들이 그동안 막 근대화니 뭐니 하면서 막 그렇게 추정한 이런 뭐 서양 근대를 신화화하는 네.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네.
그게 간디의 비폭력주의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네. 제 저는 얘기가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세계가 이렇게 간디하고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 거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고, 이제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이제 처음에 보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근본적인 이제 반근대주의자, 반문명주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었다는 게 좀 약간 놀라웠고요. 네네. 그러니까 문명을 악으로 규정하잖아요. 예, 뭐 예, 철도라던가, 예, 예. 근대 의학이라던가 예.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유학을 하고 서양 문명을 이제 경험하고 거기서 이제 인도의 독립을 쟁취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너무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는 그 인도 사회를 통합하면서 또 영국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시켜야 되는 그래서 하나의 이제 민족이라는 단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모아야 되는 이런 목적 의식 때문에 좀 근본주의적인 전략을 구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실 우리가 그런 문명을 다 좋아하면서 영국을 거부하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 자기도 영국에 살고 이러면서 그런 문명의 혜택이 얼마나 달콤한지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부터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벗어나면서 저는 간디 사진 보면 항상 이렇게 반 이렇게 옷 벗고 네네. 이만큼 이렇게 걸치고 배틀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영국의 그 당시에 앞서가는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사상도 다 이제 그 네네. 섭렵을 하고 그 문명의 본질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맛을 다 알고 그랬는데 그렇게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그 정치적 목적을 이제 이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의 그 전략으로서의 그런 방편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지난 시간에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근대주의라는 게 좀 이분법에 기반에 있으니까 교수님 책 뒤에도 그 해설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서양 동양 뭐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을 배워서 사실은 그것을 다시 투쟁의 도구로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옥시덴탈리즘 같이 느껴지는 동양은 선이고 서양은 악이다.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너무 약하니까 그렇게 이제 모아내지 않으면은 사분 오열되기 쉬운 상태가 당시 인도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종교에 대해서도 뭐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 고향이 조금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슬람과 힌두교의 그 분쟁 같은 걸 경험할 수 있는 데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갈등 속에 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그러니까 보편성, 그러니까 종교 보편주의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어떤 시각으로 뭐 다 묶어 내더라고요. 이슬람교, 힌두교, 파시교, 뭐 기독교 이렇게 다 묶어내면서 그걸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는 게 저는 이게 간디의 남다른 점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디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힘도 없고 모든 게 이제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묶어내서 독립의 그 이제 그런 어떤 힘으로 이제 엮어내는 이 관점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거 보면은 또 자기가 그 영국 유학 가서 만난 그런 뭐 채식주의자라던가 당시에
이제 그런 그 영국에 이제 새로 막 피어나는 그런 사상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한 거더라고요. 간디의 뭐 맞습니다. 독특한 생각이라기보다 예. 그걸 자기한테 적절하게 이제 인도에 적절하게 너무나 잘 소화 흡수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점에서 참 뛰어난 사상가고 정치가고 독립운동가구나. 그런 걸 좀 놀랬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근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제국에 대한 저항을 시도했다는 것도 너무 놀랍잖아요. 거기 보면 뭐 수동적 저항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상과 이런 시도가 가능했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하나의 커다란 빛을 좀 던져준 것 같아요. 네네.